엊그제 일요일에요.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20대 승객이 50대 승객을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생면부지 사이였습니다. 이 가해자는요. 그저 누군가를 찔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준비해서 고속버스를 탔다는데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와의 연관성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요.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하동경찰서 연결하죠. 이덕현 경위 만나보겠습니다. 이덕현 경위님 나와 계세요. 예, 고생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동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인 건가요? 예, 일반 고속버스입니다. 예. 예. 그 여성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성은 예. 바로 앞자리에. 거의 중간쯤 자리입니다. 여성은 맨 뒤고 남성은 중간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날 승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 피해자 기준으로 해서는 가해 여성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있었죠. 운전석 기준으로 하면 맨 뒤쪽이고 예. 가까이 여정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타겟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몇 자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남성하고 여성이. 한 3줄 정도요. 몇 명 안 탄 버스인데 여성은 맨 뒤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남성은 앞에 쪽으로부터 한 3칸 정도 떨어진 자리에. 예. 이거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여성이 29일날 집을 나왔거든요. 여행 간다 하면서. 예. 집을 나올 때 이미 그 집에 있던 칼을 한 개 소진하고 나왔고. 과도? 예, 가도 종류 칼입니다. 과도면은 큰 칼은 아니네요. 예. 그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고 또 백화점 들려가지고 예. 부엌칼하고 가도 세트로 된 걸 한 세트를 사가지고 총 3개를 소지하고 통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왜 고기 자를 때 쓰는 좀 큰 칼하고 과도 하나하고 세트 하나를 더 샀어요. 예, 사가지고 소지하고 있다가 예. 통영에서 차를 타기 직전에 그 소주 2병하고 밥하고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소주도 좀 마신 것 같고. 예. 그걸 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럼 탄 거예요? 자기도 뭐 집을 놨을 때 사람을 찔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허허. 그분을 왜 찔렀냐 하니까는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찔렀다. 가까이 그럼 왜 찔렀냐 하고 하니까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예. 그러면은 가서 몇 차례나 찌른 겁니까? 처음에 입 부분을 찌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 부분, 세 번째 내리치는 다음에 피해자가 방어를 하면서 아마 그때 왼손을 다쳤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꼬감을 지는 겁니다. 살려달라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남자분이 제지를 했고 그때 버스를 세우니까 승객들 일부는 피해버리고 기사님하고 이제 옆에 있던 승객 두 분이 제지를 했는데 여자는 칼을 안 놔두려고 그 두 분은 칼을 뺏어가는 단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손가락 하나 찢기면서 이제 칼을 뺏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112에 신고되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 버스 안에서 근거를 한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찌를 때 칼은 과도였습니까? 예, 가도입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가도. 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승객들이 잡고 제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예 사람을 해쳐야겠다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나오고 중간에 칼을 더 구입하고. 한 개는 불안타. 그래가지고 한 개 더. 한 개로는 불안하다, 부족하다? 자기 말은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22살 무직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부터 저울증을 알아왔는데 6개월 전부터 상당히 좋아지더라. 이상이 없더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중단했는데 2, 3년 전부터 애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또 증세가 도지는 걸로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그냥 통영을 가버린 거죠. 이 주말에 병원이 문을 안 여니까 주말만 지내고 평일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군요. 금요일 겁니다. 29일이면.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지금 보면서 얼마 전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묻지마 범죄 저질렀던. 그 사건 떠오른다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이 여성 가해자도 남성을 혐오했다든지 이런 혐오 범죄는 아니고요?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해요.
이거는 찔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뭐 해모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묻는 말에 예 아니요 정도만 하고 안 합니다. 입을 그냥 다물고 있어요. 예. 전형적인 울 상태네요. 지금 조울에서 우울증 상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건데 그 피해 남성은 상태가 어떤가요? 처음에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예. 응급 조치를 하고 수혈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은 수술 끝내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예, 생명 지장이 없고.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위님. 좀 더 철저하게 더 이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2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런 식의 묻지마 범죄가 근래에도 몇 건 더 있었죠.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걸까요? 범죄심리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흉혁 교수입니다. 이흉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묻지마 범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일명식이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적 동기 또는 우울하다든가 무엇인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화풀이 그래서 일면식 없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묻지마 범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것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차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이 가해자, 이 여성의 특이점은 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다가 끊은 상태에서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막 가려던 참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조울증이란 게 이게 그야말로 기분이 극도로 좋았다가 극도로 우울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살인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친할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살해는 아니지만 버스 안에서 훈계하는 어른을 갑자기 폭행한다든가 또 심지어 산에 가서 방화를 하는 이런 강력범죄 연결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울증이만 정확하다고 한다면 공격하는 당시가 바로 이제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울증 상태가 아니라 조증 상태였을 것이다? 네, 충동이 조절 안 되고 공격 행위로 나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거 이후에 경찰 조사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울증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가 있긴 합니다. 몇 시간마다 조증과 울증이 교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개월간 조증과 울증이 교차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칼을 갖고 나갔다고 하는 이 상태도 조증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살인 시도 이런 칼로 사람을 찌를 정도의 공격적인 행위를 보이진 않는데 단순히 조울증만이 원인이었을까 싶어요. 이것이 다른 문제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회적 외톨이라고 칭해지는 유형이 있는데 말이죠. 혼자서 계속 지내오고 지속된 피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고 사회적 소통이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억눌린 불만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괴로운 감정으로 이제 폭발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번 사안도 가족 관계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이른바 방 안에서만 모든 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도 함께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특이한 점이요. 칼을 3자루나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3자루씩이나 가지고 있었냐 경찰이 물었더니 불안해서라고 답을 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증상만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이상 성격적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공격을 시도하겠다고 칼을 준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방어용으로서 칼을 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쭉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2016년 5월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 사건과 어떻게 유사점이 좀 보이세요? 일단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은 여성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남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보냈고 여성만을 이제 공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의 행동을 보면 여성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사고 체계는 좀 와야 된 상태였습니다. 여성들이 지금까지 나를 굉장히 공격해왔다, 나를 괴롭혔다 이런 진술을 했죠. 그 남성은. 그렇죠. 이번 사안은
그 세 줄 앞에 있던 피해자가 우연히 남성인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동기와 의도가 있는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예. 지금 알려진 사항에 의하면 남성을 왜곡된 사고책에 의해서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남혐에 관한 범죄의 극단적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논리 비약이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예. 소위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대책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정신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것, 조기에 발생한 경우 치료로 빨리 유도를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네. 예. 네. 그 전체적인 이제 범죄와 비교를 해보면 200만 건의 범죄가 생기는데 정신장애에 의한 비율은 0.1에서 0.3%에 불과한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경우는 2.1%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높은 것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예. 이 정신병력자에 대한 그 배제와 편견도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신보건기관과 경찰 관계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사전에 좀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예. 이 협조 같은 것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범죄로 빠질 위험이 큰 거잖아요.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또 사실은 아주 그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통이 아주 원활하고 그렇죠. 또 애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범죄로 나가지 않게 됨이 그 일반적입니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 지내고 사회적인 외톨이가 되고 예. 이런 경우에 정신적 문제가 있게 되면 이것이 범죄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쉽게 그 진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회적 관여 또 가족의 관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예.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버스 안에서 해하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요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묻지마 범죄,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벌어졌던 묻지마 범죄에 대해 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